청취자님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와 자료들 속에서 정말 가치 있는 지식의 정수만을 뽑아서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마치 친한 친구와 커피 한잔하면서 이야기하듯 쉽고 재미있게 탐구하는 심층 분석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청취자님과 함께 아주 흥미로운 시간 여행을 떠날 예정입니다. 맞아요. 오늘 저희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자료는 평소에 다루던 최신 과학 논문이나 트렌드 기사가 아니거든요. 네, 전혀 아니죠. 무려 수천 년 전입니다. 고대 중동 사회의 뼈대를 형성했던 아주 오래되고 매력적인 고대의 법전, 바로 신명기 22장의 기록을 가져왔습니다. 와, 신명기라니. 이름만 들어도 뭔가 엄청난 무게감이 느껴지는데요. 그렇죠. 청취자님, 오늘 이 텍스트가 그 옛날 사람들의 일상이나 재산, 안전, 그리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격했던 사회적 규율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샅샅이 탐구해 볼 예정입니다. 수천 년 전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는 흥미로운 시간 여행을 준비해 주세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핵심만 딱 짚어드립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오늘 저희의 역할은 이 오래된 규칙들을 그냥 사전처럼 줄줄 읊어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게 되나요? 이 법들이 도대체 왜 만들어졌는지, 수천 년 전 그 척박한 땅을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이 규칙들이 왜 그토록 절박하고 중요했는지 그 이면의 패턴과 세계관을 연결해보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난 규칙 그 너머를 본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법이라는 건 결국 그 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가장 두려워했고 반대로 무엇을 가장 지키고 싶어 했는지를 낱낱이 보여주는 투명한 유리창 같은 거니까요. 겉보기에는 박물관에나 있을 법한 약간 먼지 쌓인 이야기 같잖아요.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굴러가는 아주 근본적인 원리들과 맞닿아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자, 이 내용을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가보시죠. 오늘 살펴볼 신명기 22장의 첫 시작은 우리가 출근길이나 퇴근길에 흔히 겪을 법한 아주 일상적이고 친숙한 상황으로 문을 엽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웃에 대한 의무를 다루는 부분이죠. 네, 맞아요. 길을 가다가 이웃, 즉 같은 공동체에 속한 형제의 소나 양,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게 된 상황을 가정합니다. 혹은 누군가 떨어뜨린 의복 같은 걸 발견할 수도 있고요.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분실물 상황이네요. 그렇죠. 이럴 때 텍스트는 아주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절대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끌어다가 주인에게 돌려주라고요. 못 본 채 하지 말라. 네, 심지어 주인이 누군지 모르거나 집이 너무 멀다면 주인이 찾으러 올 때까지 내 집으로 데려가서 보관했다가 돌려주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 길에 넘어진 소나 나귀를 보아도 반드시 도와서 일으켜 세우라고 하고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청취자님, 이 규정은 단순히 길 잃은 강아지를 찾아주는 착한 이웃이 되자는 식의 가벼운 도덕적 권고가 전혀 아닙니다.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고대 농경사회나 유목사회라는 배경을 머릿속에 쫙 그려보셔야 합니다. 그 시절 가축과 겉옷은 그 사람의 생존과 직결된 전부나 다름없는 핵심 자산이었거든요. 그렇죠. 지금의 지갑이나 스마트폰 정도가 아니겠네요. 맞습니다. 소 한 마리, 나귀 한 마리를 잃어버린다는 건 현대인으로 치면 수천만 원짜리 농기계인, 트랙터를 도둑맞거나 전 재산이 들어있는 은행 계좌가 통째로 해킹당하는 것과 맞먹는 엄청난 타격입니다. 와, 트랙터 도난 확 와닿네요. 단순히 애완동물을 잃어버린 슬픔의 차원이 아니라 한 가족의 생계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경제적 재난이었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잠깐만 생각해보면요. 남의 소나 양을 내 집으로 데려와서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먹이고 돌보는 게 사실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내 가축 먹일 풀도 부족할 텐데 엄청난 부담이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고대 법의 핵심입니다. 이웃의 재산을 지켜주는 것은 개인의 선이나 시간적 여유에 기대는 자발적 봉사가 아니었어요. 공동체 전체의 경제적 기반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강제적이고 적극적인 의무였습니다. 강제적인 의무요. 네, 텍스트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문구는 누군가의 불행을 방관하는 이기주의가 결국 공동체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전염병이 된다는 고대인들의 깊은 통찰을 보여줍니다. 서로가 서로의 재산을 지켜줘야 공동체가 유지된다는 거군요. 맞아요. 내가 오늘 저 이웃의 소를 외면해서 그 집안이 파산하면 내일 내 양이 늑대에게 쫓길 때 나를 도와줄 이웃도 사라지는 셈이니까요.
일종의 거대한 사회적 강제보험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거대한 사회적 보험이라. 정말 통찰력 있는 표현이네요. 그렇게 끈끈한 연대의식을 강조하던 텍스트가 5절부터 12절로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인데요. 네, 아주 독특한 규정들이 나오죠. 맞아요.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싶을 정도로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엉뚱해 보이는 규정들이 쏟아집니다. 이른바 섞임의 금지와 경계의 유지에 대한 법들입니다. 섞임의 금지,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우선 남녀가 서로의 의복을 바꿔 입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이걸 어기면 신에게 가증한 일이라고까지 강하게 비판하죠. 아주 엄격하죠. 그리고 포도원에 2가지 다른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고 합니다. 만약 섞어 뿌리면 애써 농사지은 수확물을 모두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소와 나귀를 한 멍에 묶어서 밭을 가는 이른바 결의 하는 것도 안 되고요. 네, 계속해서 나누고 구별하라고 하죠. 가장 재미있는 건 옷감에 대한 건데 양털과 배실, 즉 동물성 섬유와 식물성 섬유를 섞어 짠 옷을 입는 것을 법으로 완전히 금지해버립니다. 맞습니다. 이 규칙대로라면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면과 폴리에스테르가 혼방된 편안한 티셔츠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저를 중범죄자로 만들었겠네요. 하하, 현대 패션 피플들은 그 시대에 가면 전부 감옥에 갔을지도 모르죠.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이 이상해 보이는 규정들이 사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오한 세계관을 엿볼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힌트라는 점입니다. 어떤 세계관인가요? 그들의 머릿속에서 거룩함이나 순수성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도덕적인 깨끗함이 아니었어요. 전혀 혼합되지 않은 상태 자체를 의미했습니다. 섞이지 않은 본연의 상태요? 네, 세상을 창조할 때 빛과 어둠을 나누고 바다와 육지를 나누었듯이 창조된 본연의 자리와 경계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우주의 질서라고 믿었던 거죠. 아하, 종자나 가축, 직물의 섞임을 금지하는 게 그런 상징이었군요. 맞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각자의 고유한 영역과 순수성을 가져야 한다는 이 거대한 철학적 상징을 매일 입는 옷과 매일 일하는 밭이라는 일상생활 속에 아주 깊이 새겨놓은 장치였습니다. 일상에서 우주의 질서를 실천하는 거였네요. 그러면 소와 나귀를 함께 묶지 말라는 것도 같은 맥락이겠어요? 네, 본질적으로는 서로 다른 종을 섞는 것에 대한 신학적인 거부감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주 실용적인 동물 보호의 의미도 가지고 있죠. 동물 보호요? 어떤 부분에서요? 소와 나귀는 힘의 크기도 다르고 걷는 보폭도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을 하나의 멍에에 묶어서 억지로 밭을 갈게 하면 두 동물 모두 심각한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게 되거든요.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한쪽으로 치우치고 무리가 가겠네요. 그렇죠. 고대의 텍스트가 동물의 신체적 구조와 특성까지 세심하게 고려했다는 점이 정말 놀랍지 않나요? 정말 그렇네요. 세심한 배려가 돋보입니다. 그리고 이 섞임 금지 부분의 끝자락인 12절을 보면 입는 겉옷 내 귀퉁이에 술을 만들라는 아주 구체적인 명령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영어로는 테슬이라고 하죠. 이것도 방금 말씀하신 그 경계와 질서라는 우주적 철학을 몸에 달고 다니라는 의미일까요? 일종의 시각적인 알림장치처럼요. 그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아주 정확합니다. 옷 끝에 달린 술은 걸어 다닐 때마다 흔들리며 주변의 시선을 끌었을 겁니다. 즉, 나는 우주의 질서와 경계를 지키는 공동체의 일원이다 라는 정체성을 본인 스스로에게 그리고 타인에게 시각적으로 선언하는 일종의 유니폼 같은 역할이었던 셈이죠. 패션이 곧 신념의 표현이었던 셈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규정들 사이에 자연에 대한 아주 아름답고 독특한 규칙이 하나 끼어 있습니다. 6절과 7절인데요. 길을 가다가 나무나 땅에서 새의 보금자리를 발견했을 때의 행동 지침입니다. 네, 새 둥지 규정이죠. 어미새가 알이나 새끼를 품고 있는 걸 보게 되면 알이나 새끼는 가져가도 되지만 어미새는 반드시 놓아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규칙을 지키면 복을 받고 장수할 거라는 엄청난 축복까지 덧붙이면서요. 길가에 있는 새 둥지 하나 건드리는 문제에 왜 이렇게 무거운 의미를 부여했을까요? 이 새 둥지 규정이야말로 고대인들이 얼마나 깊은 생태적 지혜를 가지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완박한 사례입니다. 배가 고픈 지나가는 나그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당장 배가 고프면 다 잡아먹고 싶겠죠? 맞습니다. 알이나 작은 새끼보다는 다 자란 어미새를 잡는 것이 당장 먹을 고기도 많고 이익일 겁니다. 하지만 어미새는 단순히 한 끼 식사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알을 낳고 번식을 통해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자 자연의 생산수단입니다. 아, 생산수단. 네, 어미를 잡아먹는 것은 결국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과 같다는 걸 고대인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아, 당장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을 싹쓸이하지 말라는 거군요. 자본으로 치면 원금은 놔두고 이자만 취하라는 뜻으로도 들립니다.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당장의 이익을 위해 자연의 지속 가능성을 파괴하지 말라는 아주 현실적이면서도 절제력 있는 고대의 환경보호법인 셈입니다. 진짜 환경보호법이네요. 어미를 살려두는 이 작은 절제를 실천할 수 있는 공동체만이 결국 그 척박한 자연환경 속에서 자원을 고갈시키지 않고 오래도록 장수하며 번영할 수 있다는 논리가 이 짧은 구절 안에 꽉 응축되어 있는 겁니다. 와, 수천 년 전에 이미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개념이 법전에 들어있었다는 사실에 약간 소름이 돋네요. 자, 이렇게 자연과 우주의 실사를 논하던 법전은 8절로 넘어가면서 아주 구체적인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고대의 건축 안전법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네, 지붕 건축에 대한 이야기죠. 맞아요.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반드시 난간을 만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만약 난간을 만들지 않아서 누군가 지붕에서 떨어져 다치거나 피를 흘리게 되면 그 죄에 대한 끔찍한 책임이 온전히 집주인에게 돌아간다고 명시되어 있죠. 이 규정의 무게감을 제대로 느끼려면 고대 중동의 주거 문화를 머릿속에 시각적으로 쫙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대의 지붕은 오늘날 눈이 흘러내리도록 경사지게 짓는 뾰족한 지붕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럼 어떻게 생겼었나요? 완전히 평평한 형태의 슬래브 지붕이었습니다. 고대에는 집안이 어둡고 좁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평평한 지붕 위에 올라가서 곡식이나 과일을 말리기도 하고 손님을 맞이해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특히 덥고 건조한 여름밤에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온 가족이 그곳에서 잠을 자기도 하는 생활 공간이었죠. 아, 단순히 비바람을 막는 덮개가 아니었군요. 현대의 아파트 발코니나 주택의 테라스 혹은 루프탑 라운지 같은 아주 활발한 일상 공간이었네요.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공간인데 그 높은 곳에 난간이 없다면 그건 정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나 다름없겠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누군가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그저 조심하자는 개인의 주의력이나 도덕적 선의에 맡겨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법으로 강제했다는 거죠. 네, 엄격한 법적 책임, 그것도 생명을 잃게 한 핏값을 물어야 하는 구조적 의무로 명확히 규정되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마치 현대사회에서 건물주가 소방시설이나 화재경보기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서 인명피해가 났을 때 이게 단순 사고가 아니라 건물주의 과실치사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완전히 똑같은 이치네요. 맞습니다. 정확한 비교네요. 내 소유의 땅이고 내 재산이라도 그곳을 방문하거나 생활하는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구조적 결함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 고대인들의 인권 감수성이나 안전망이 우리가 막연히 상상하던 원시적인 수준이 아니었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회적 안전망이죠. 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은 참 따뜻하고 합리적입니다. 길 잃은 동물을 찾아주는 공동체의 연대, 자연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는 지혜, 지붕 위의 난간이라는 실용적인 안전장치까지 우리는 이 고대의 법전이 꽤 인간적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는 현대인들도 충분히 고개를 끄덕일 만한 내용들이죠. 그런데 말이죠. 13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읽고 내려가다 보면 텍스트의 공기가 완전히 차갑게 얼어붙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분위기가 급격하게 반전됩니다. 이 법전에서 가장 길고 현대의 관점에서는 사실 읽기 버거울 만큼 무겁고도 극단적인 내용들이 등장하거든요. 바로 결혼, 성, 그리고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던 가부장적 사회의 엄격한 규율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왜 이토록 극단적으로 변하는 텍스트를 마주해야 하는 걸까요? 현대의 잣대로 이 법들을 읽으면 충격과 거부감이 먼저 드는 것이 아주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대 역사학자의 렌즈를 끼고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시각으로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 법들이 다루고 있는 문제들은 단순히 개인의 은밀한 사생활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사회라는 아주 취약한 시스템이 유지되기 위해 반드시 철저하게 통제해야만 했던 생존의 뇌관들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그 생존의 뇌관이 어떻게 법으로 명문화되었는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13절부터 21절까지는 처녀성 관련 분쟁이라는 아주 적나라한 갈등을 다룹니다.
어떤 남자가 아내를 맞이해 결혼식을 올렸는데 이후에 마음이 변해서 아내를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내가 이 여자와 첫날 밤을 보냈는데 알고 보니 처녀가 아니었다라고 악의적인 누명을 씌우는 상황이에요. 정말 치명적인 모함이죠. 이때 위기에 처한 여자의 부모는 딸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마을의 재판관 역할을 하는 장로들에게 이른바 처녀인 표적, 즉 자리옷을 가져가서 눈앞에 펼쳐 보여야 합니다. 도대체 이 표적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던 건가요? 현대인들에게는 시각적으로 굉장히 당황스러운 장면일 수 있습니다. 피 묻은 침구류를 공적인 재판 자리의 증거물로 가져오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고대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순결은 개인의 도덕성을 넘어 가문의 명예이자 결혼이라는 거대한 경제적, 사회적 계약을 성립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조건이었습니다. 단순한 도덕 문제가 아니라 거대한 계약의 조건이었군요. 그렇습니다. 부모가 그 증명물이 묻은 옷을 잘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은 나중에 이런 거짓 모함이 발생했을 때 딸의 생명과 가문의 명예를 방어하기 위한 일종의 고대식 법적 보증서나 공증서류를 쥐고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단순한 얼룩이 아니라 가족의 명운이 걸린 법적 증거물이었네요. 만약 부모가 그 표적을 성공적으로 증명해내면 누명을 씌운 남자는 장로들에게 채찍질을 맞고 여자의 아버지에게 은 100세겔이라는 엄청난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은 100세겔이면 당시 경제 규모로 어느 정도의 가치였나요? 당시 평범한 노동자가 몇 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꼬박 모아야만 만질 수 있는 거액 중의 거액입니다. 와, 몇 년치 연봉이네요. 네, 한 가문의 명예를 훼손하려 한 거짓말의 대가가 단순히 사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뼈아픈 경제적 타격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게다가 이 남자는 평생 그 여자와 이혼할 수 없다는 족쇄까지 차게 됩니다. 자신이 뱉은 거짓말의 대가를 평생 얼굴을 마주하며 짊어져야 했던 겁니다. 거짓말에 대한 처벌이 무시무시하네요. 그런데 다음 구절을 읽어보면 정말 숨이 막힙니다. 만약 남자의 주장이 사실이었거나 부모가 그 증거물을 제시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법전은 정말 자비가 없더군요. 아주 비극적인 결과가 기다리고 있죠. 여자는 자기 아버지의 집 문 앞으로 끌려나와 성읍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텍스트는 그 참혹한 형벌의 이유를 아비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라고 아주 단호하게 선언하죠. 이 지점에서 주요한 질문이 떠오르는데요. 왜 하필 돌로 치는 형벌이며 왜 굳이 아버지의 집 문 앞이었을까요? 공간적인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이것은 형벌이 지닌 상징성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딸의 순결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는 가문의 책임을 묻는 공간적 상징이죠. 그리고 텍스트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무서운 문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악을 제거하라. 펄징 이불이군요. 맞습니다. 고대인들은 공동체의 신뢰를 깨뜨리고 혈통의 순수성을 위협하는 행위를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해서 멸망으로 끌고 가는 치명적인 전염병으로 보았습니다. 전염병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감염된 부위를 도려내듯 무자비한 폭력을 통해서라도 그 악을 제거해야만 공동체가 생존할 수 있다고 믿었던 아주 서늘한 세계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악을 제거한다는 그 논리가 이어지는 간음과 강간 규정 22절부터 29절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되더군요. 유부녀와 동침한 남녀가 발각되면 남녀 모두 사형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제가 이 텍스트를 읽으면서 가장 소름이 돋았던 부분은요. 범죄가 일어난 장소에 따라 사람의 목숨을 살리고 죽이는 판결이 180도 달라진다는 점이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이 고대 법전이 가진 놀라운 법리적 정교함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약혼한 처녀와 관련된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법은 범죄의 장소를 성읍 안, 즉 도시와 들, 외곽이라는 두 가지로 철저하게 구분합니다. 장소를 기준으로 삼았다는 게 참 특이해요. DNA 검사도 없고 CCTV도 없던 시절이잖아요. 고대의 재판관들은 목격자도 없는 성범죄 사건에서 어떻게 피해자의 저항 여부와 범죄의 성립을 판단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지리적 환경의 특성을 활용한 논리적 추론이었습니다. 성읍 안, 그러니까 사람들이 벽돌집을 다닥다닥 붙여놓고 밀집해서 사는 고대의 좁은 도시 안에서 사건이 벌어졌다면 여자가 온 힘을 다해 소리를 질렀을 때 옆집 사람이든 지나가는 행인이든 누군가는 반드시 듣고 달려가 구출할 수 있었을 거라고 가정한 거군요. 정확한 분석입니다.
성읍 안이라는 공간적 특성상 구조의 가능성이 충분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곧 여자가 소리를 지르지 않았고 저항하지 않은 것, 즉 강압적인 폭력이 아니라 합의된 관계로 간주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 모두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되죠. 남자는 이웃의 아내의 권리를 침해한 죄로, 여자는 적극적으로 저항하여 구원을 요청하지 않은 죄를 물어 사형이라는 극한의 형벌을 내린 것입니다. 듣고 보니 고대인들의 논리가 너무나 차갑고 합리적이어서 무서울 정도네요. 그렇다면 반대로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고 외딴 나무나 바위만 있는 고요한 들판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면 완전히 반대의 판결이 나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들판이라는 공간은 고립과 단절을 상징합니다. 법전은 명확하게 통찰합니다. 여자가 아무리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러도 그곳에는 그녀를 구원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이 환경에서는 여자의 저항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구하러 올 사람이 아예 없으니까요. 네. 따라서 들판에서 벌어진 사건의 경우 여자는 누군가에게 칼을 맞은 살인사건의 피해자와 똑같이 완벽하게 무죄로 인정받아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오직 강간을 저지른 남자만 폭력을 행사한 범죄자로 사형에 처해지는 것이죠. 범죄 발생 장소와 피해자의 무력함 사이에 인과관계를 철저하게 분석해낸 고대 사회로서는 믿기 힘들 만큼 정교한 법적 추론입니다. 공간이 곧 동의 여부를 증명하는 과학적 증거물 역할을 했던 거군요. 이어서 28절에 보면 약혼하지 않은, 즉 아직 어떤 남자의 소유권이나 계약에 묶이지 않은 처녀를 붙들고 동침하다 발각된 경우의 규정도 나옵니다. 이때 남자는 여자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여자를 무조건 아내로 삼아야 하며 평생 이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금전적 배상과 혼인 의무를 지운 거죠. 그리고 마지막 30절에는 아버지가 거느린 후실, 즉 계모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하체를 드러내지 말라는 근친상간 금지 규정으로 이 무겁고 긴 장이 마무리됩니다. 이 일련의 성적 규율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고대인들이 성이라는 것을 현대인들처럼 개인의 자유로운 감정이나 로맨스의 영역으로 취급하지 않았음을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철저한 통제의 대상이었네요. 맞습니다. 은 50세겔 또는 100세겔이라는 구체적인 배상액은 여성의 가치를 가문의 경제적 자산이자 결혼 시장에서의 교환 가치로 선언했던 가부장적 사회의 냉혹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간음이나 근친상간을 전염병 같은 악으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사형으로 다스린 이유는 혈통의 꼬임과 가족 내의 위기질서 붕괴가 결국 공동체 전체를 내부에서부터 썩게 만들어 멸망으로 이끈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장 가혹하고 잔인한 처벌을 동원해서라도 스스로의 사회를 지켜내려 했던 것입니다. 청취자님, 오늘 우리는 수천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참으로 깊고도 변화무쌍한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측면을 살펴봤죠. 길 잃은 나귀를 찾아주고 넘어진 소를 일으켜 세워야 했던 이웃 간의 따뜻하고 실용적인 사회적 보호망에서 출발했고요. 자연을 보호하고 의복의 실오라기 하나까지 질서를 부여하려 했던 고대인들의 철학도 엿보았습니다. 지붕 위의 난간 규정도 아주 인상적이었고요. 맞아요. 그 놀라운 생명 존중의 건축법을 지나서 마침내 공간에 따라 생사가 갈리고 가문의 명예를 위해 목숨을 빼앗던 무겁고도 엄격한 성적 규율과 마주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펴편화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척박하고 거친 고대의 환경 속에서 생존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핏방울로 경계를 세웠던 고대인들의 거대한 생존 기록이었습니다. 고대인들의 법을 읽는다는 것은 곧 그들의 치열했던 생존 투쟁의 기록을 읽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이 깊은 탐구의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님들 스스로 일상 속에서 곱씹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수천 년 전 사람들은 생존과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섞이지 않는 것과 엄격한 지리적 경계에 이토록 극단적으로 집착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날 너무나 당연하고 합리적이라고 믿으며 따르는 현대의 수많은 법이나 사회적 규칙들 중에서도 먼 훗날 한 3000년 뒤의 미래 인류가 보기에 21세기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이런 기괴한 것에까지 집착했구나 라고 해석될 만한 것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와,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질문이네요. 3000년 뒤의 인류가 2020년대 우리의 법전과 일상을 들여다본다면 도대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방송이 끝난 후 청취자님의 일상 주변을 둘러보며 이 흥미로운 질문에 대한 답을 한 번쯤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은 탐구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본질을 꿰뚫어 보려는 여러분의 멈추지 않는 지적 호기심을 저희는 항상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세상을 보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흥미롭고 놀라운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